회계사님들 저희가 한 7개월 전에 회계사는 투자를 잘할까 컨텐츠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같이 찍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도 형이었어요? 네.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또 24년 투자는 좀 괜찮으신지. 일단 그때 이후로 저는 작년 말에 비상장 하나 뭐 했어요. 하셨어요? 한 게 있어요. 근데 잘하셨어요? 잠깐만 이거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그래 왔듯이 항상 사람들 저희 근황은 좀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그냥 거기에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네.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강수주 회계사님 코인도 하시고 아 그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네 코인 하는데 그때 한참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ETF가 승인이 나네 뭐 이제 관광지가 와서 이제 얼마까지 가네 해서 이게 조금씩 담아본 게 어느새 그렇게 됐더라고요. 얼마 하세요 보통? 아니 이게 왜냐면 네. 사실 코인도 저도 관심 많아요. ETF 얘기 뭐 모르지만 배 아프지 않으려면 좀 나도 담아야 되나? 이 생각하는데 뭐 500 뭐 이렇게 담을 거면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다들. 그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타이밍이 이미 늦어버렸다. 그래도 장기 보유할 거잖아. 장기 보유. 네, 저는 좀 장기 보유할 생각이 있는데 생각은 장기 보유였는데 항상 장기 보유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가상화폐 시장이 또 시끌시끌하잖아요. 시끌시끌하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회계사님들 생각은 좀 어떤지. 저희가 투자를 잘하거나 투자의 귀재라면 뭐 할 말이 많겠지만 사실 저희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어가지고 할 말은 없지만 그 외적으로 저희가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선물 ETF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 들어요. 아 제도권에 들어왔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가? 맞아요. 주식처럼? 예전에는 진짜 완전 도박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어쨌든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일단은 좀 한 발 들어왔다? 이게 되게 빠르긴 한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얘기해서 이제는 좀 제도권에서 승인받기 시작하는 정도로. 관련된 새로운 금융정보 계속 나올 거고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승인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뭐 가만히 있지는 못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근데 최근에는 세계의 조류에 발맞추지 못한다 뭐 이렇게 욕먹고 뭐 갑자기 해석을 그러지 바꾼 않나? 네. 게 있었죠. 네.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 잔고도 좀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네네네. 인정 또 되면 네. 무조건 올라가야 네네. 될 것 같은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에 또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기도 하고 관심이 좀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화폐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아, 네. 아니 사실은 이게 가상화폐라는 게 제도적으로 들어오려면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제도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득 봤으면 또 거기에 대해 세금 내야 되고. 소득에 따라오는 게 항상 세금이 따라오니까 소득으로 이제 인정을 제도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따라와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논의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저는 한 21년 제 기억으로는 22년까지 해서 있었는데 반발이 너무 심했었죠. 사실 뭐 입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우리 거래소들조차도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과세부터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조세 저항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25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걸로 좀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상자산 사업자로 가는 거래소들도 이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과세당국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제 과세 정보로 이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거 과세 제도가 확립되려면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코인이 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에 들어오는 코인이 있고 아닌 코인이 또 있고 이럴 텐데 뭐 어디까지 과세할 거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선입선출법 아시죠? 저희가 이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별법이라고 해서 개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뭐 평균법이라고 해서 평균하는 방법이 있고 선입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산 거를 먼저 팔았다고 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이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비트코인은 그렇게 한다고. 네, 이 코인을 네. 이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에 따라 계산을 한다. 말은 쉬운데 이게 막상 말도 안 해보면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저처럼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의 흐름을
진짜 건 바이 건으로 다 따라가야 돼서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게 힘들어질 엄청난 것 진통이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거는 평균법이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단가에 물 탄다고 보통 얘기하는 게 내가 10만 원에 샀던 게 지금 시세가 6만 원가 있으면 지금 사서 평단을 맞추고 낮추고 하니까 계속 네. 평균을 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평균법인데 선입선출이라면 내가 옛날에 뭐 3년 전에 100만 원에 산 거는 100만 원 꼬리표를 지금 파는 시점까지 물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려울 그래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는데 가상 거래소를 통해서 양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법, 우리 주식 거기 있는 것처럼 장부처럼 이제 평균이 되니까 그 외에 사실은 상장 안 된 알트코인도 굉장히 장외 거래. 네, 장애는데 상장되기 전에 아예 네, 그냥 상장- 비상장 상태로. 근데 보통 이제 상장이 자주 되니까 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게 선입선출법이다.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 이거 아마 그 과세책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세금 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도 탈세나 편법 증여나 뭐 이런 걸로 좀 괜히 좀 프레임이 좀 씌워져 있잖아요. 뭔가 좀 음적인 걸로. 네네. 이걸 밖으로 꺼낸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특정 또 정치인 중에서도 보유했다가 괜히 또 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네네네. 음적인 영역에 있는 걸 제도권으로 갖고 온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이제 1년밖에 안 남기는 해서 참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5년부터 과세가 되는데 그래서 회계사들이 어떤 거를 좀 도와줬어요? 방금 이제 개인 소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고 법인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소득세는 열거주의라고 해서 소득이 열거된 것만 이제 과세를 한다고 하면은 법인은 이제 포괄주의라고 해서 포괄주의죠.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어땠고 양도가액이 어땠고 그런 계산과 관계없이 이거를 처음에 샀을 때 뭘로 볼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과세 대상이니까 뭐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복잡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증가된 것만 얼마지만 보면 되니까. 아마 여기에 맞춰서 회계 기준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는 전부 다 포괄주의로 과세가 되는 거지만 또 이제 장부에 어떻게 표시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분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어떤 분류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좀 회계사들이 도와줄 뭐 컨설팅할 여지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 법인 입장에서는 세무보다는 회계 쪽에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무형자산일까, 재고자산일까, 아니면 금융자산일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전적으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무형자산이 되면은 이익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고 금융상품이 되면 이익과 손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재고자산이면 뭐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시중가로 있다가 아니 또는 뭐 그게 뭐 진부화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회계가 어떻게 분류되느냐가 굉장히 법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진짜 좀 붐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좀 공부를 아니 공부 말고 그냥 사야 돼. 하셔야 되나? 한 1,000만 사야 되나? 사면 의미가 있을까? 안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아, 그래요? 딴 거 사는 것보다. 회계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회계 감사나 회계 처리에 대한 자문이나 세무 신고인데 회계 처리에 대한 자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취득 목적에 맞게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게 되면 회계의 어떤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자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 게 해외 금융계좌로도 간주가 되거든요. 해외 거래소에 월렛을 갖고 있으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좀 가산세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적시에 이 신고 의무나 아니면 신고 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계법인에서 좀 진행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관리 문제인 것 같아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특정은 못 짓겠지만 어쨌거나 관리의 문제,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게끔 네. 그런 것들은 좀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 좋을 것 이게 생소한 게 문제인데 생소하니까 나도 모르겠고 주변에 물어봐도 모르니까 근데 의외는 좀 이걸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모른다고 치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받아서 왜냐면 개정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입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도 그 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항상 그 새로운 법이나 새로운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구멍이 있거나 해석의 여지. 해석의 여지. 네, 뭐 좀 그레이한 영역 이런 게 법이 생기고 더 중요한 게 선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네. 판례나 어떤 해석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문가 상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